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중동 상황 등 각종 안보 소식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 방송,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방송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이렇게 분노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친구가 아주 맛있는 뭔가 과자를 먹고 있을 때 친구가 나 좀 먹고 싶어, 나 좀 줘 했을 때 친구가 싫어, 안 줄 거야 하고 입에 쏙 넣어버리는 거 하고, 싫어, 난 뭐 배는 부르지만 넌 안 줘 하고 땅바닥에 버려버리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얄밉습니까? 땅바닥에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안 주지만 나는 차라리 땅바닥에 버릴 거야 하고 던져버리는 거, 차라리 자기가 쏙 집에 넣는 거, 그거는 뭐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땅바닥에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마치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이거 부끄럽기 그지없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군 경력이 없는 존 펠런 해군 장관 지명자 논란에 대해서 펠런은 미 해군의 각종 프로그램을 우선시할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요. 자, 존 펠런 이 사람이 뭐 군 경력 전혀 없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대위, 소령 하다못해 그 정도 그 계급이라도 군 생활을 했던 사람을 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아예 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군사 분야, 뭐 밀리터리 많이 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해군 장관 지명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즉 해군이 우선시하는 건함 계획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해군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징집 연령 하향 압력 바이든에,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27세부터 징집했던 우크라이나의 병력법, 그걸 올 4월부터 25세로 낮췄죠. 그걸 바이든이 18세로 낮춰라, 그래서 한 30만 명 더 모아라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셈인가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 전쟁 동안 최소 4천여 명이 순교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11월 27일부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휴전을 했죠. 그래서 헤즈볼라가 리타니 강 북부 지역으로 지금 물러나는 그 과정에 있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협정을 어기면 집중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휴전 협정 어기는 그 짓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자, 여기 국경 지역의 어느 저택이에요. 여기가 원래는 반파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으로 무장을 한 헤즈볼라 대원 2명이 들어간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즉시 여기다가 공군 전력을 투입해서 폭격을 해버려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2명은 제거됐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무장 세력들이 리타니강 북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몰이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군의 탱크 뭐 이런 것들로 레바논 시민들이 모여들고 가까이 오고 하면 사격해버리고 뭐 이러는데,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46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희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가 헤즈볼라 재무장을 돕는다면 다마스쿠스 정권,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즉 레짐 체인지 해버릴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사드 정권의 그 정부에다가 경고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말이야 뭐 헛나왔다, 그때는 뭐 잘 몰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글은 그게 아니죠. 그런데 경고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인질협상 재개를 희망한다 라고 하는 보도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이 인질 협상을 하면서 하마스는 휴전을 하는데 그 대신 완전 철군해라 라는 단서를 붙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 철군하면 다시 바퀴벌레가 새끼를 확 까듯이, 알을 까듯이 하마스가 늘어날 거야 해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을 고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휴전 협상 또는 인질 협상이 제대로 재개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하마스는 지도자 다 죽었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이 가자지구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명예계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앞서는 겁니다. 순교다 뭐다 없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 철군 이거 요거 안 할 테니까 요거 철회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좀 협상 좀 하자 라고 꼬리를 살짝
내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시리아는 알레포 함락 위기에 정부군, 러시아군, 아랍 지원군 연합을 결성해서 알레포에서 반격을 준비 중인데요. 아랍 지원군은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정부군, 시리아 정부군, 러시아군, 이란 지원군 등이 연합을 결성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량 세력들이 뭉쳤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알레포가 여기 있고 알레포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아류에서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알레포 주변에 유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반군이 다 획득하겠다라는 그런 심산인데, 자 여기 반군들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어로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고마워요 땡큐 이렇게 하는 프레카드를 들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심리전의 일환인지 알 수는 없으나 왜냐 지금 이 반군의 공격에 이스라엘, 미국, 우크라이나 등이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방증하듯이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이스라엘 고마워요 라고 하는 프레카드를 들고 있는데,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 해서 이 반군의 명분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심리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시리아 반군과 이란 관영 매체들은 알레포 서부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지역사령관인 키오마르스 포로하슈미 준장이 사망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자, 알레포에 진격 중인 반군들이에요. 장갑차들 쫙 가고 있는데, 자, 이 사람입니다. 혁명수비대 준장인데 이 지역에 있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위당해서 잡혀가지고 전투 중에 죽은 게 아니라 잡혀서 살해당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벨라루스 특수부대가 국경에서 불법 이주민, 월경, 그러니까 담을 넘는 것을 지원 중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 들어온 밀 입국자를 추적 중이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네 여기가 국경 검문소죠. CCTV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담을 넘으려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두 명이 넘어와요. 그래서 자 철조망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걸 타 넘고 간다는 것은 이거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 일반 사람이 아니면 특수부대일 수 있는데, 이 벨라루스 밀국한 이 사람들이 어쩌면 폴란드에 들어와서 사보타주 등의 그런 테러 행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지 검거 작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금 대전차 용치다 잔뜩 깔려 있는 이런 이 정도의 검문소에 사람이 없고 CCTV만 있다. 이것도 좀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는 좀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WZ-7 추정되는 중국의 무인정찰기가 남중국해에 진입한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항모 전단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하이난다오 남쪽에 WZ-7으로 보이는 항적이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파라셀 군도 쪽에 러시아의 세척으로 구성된 초기함, 스테레구시급 초기함 그리고 지원함 해서 세척으로 구성된 전대, 이렇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에이브람 링컨 항모 전단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합동 전략 순찰을 실시하고 ALBM, 그러니까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대함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한 H6N 폭격기를 첫 투입한 것을 확인했는데, 여러분들 어제 보셨죠? 보도. 이 무력 시위를 하고 돌아가던 중에 우리 카디즈를 침범했다라는 보도를 보셨을 텐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의 J-16 전투기, 그리고 러시아의 투플레프 95 전략 폭격기, 그리고 중국의 H6 폭격기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H6N이에요. 이 대함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그 폭격기를 처음으로 동해에 집어넣었다 라는 거고요. 돌아가면서 카디즈를 침범하는 그런 도발까지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습니다. 2,000명이 넘는 러시아군이 사상당했다라는 건데 2,03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8대 격파, 장갑차 33대 격파, 차량 86대 격파,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 34문 격파. 그러니까 오늘은 보시다시피 전차도 평소보다 약간 많고 장갑차도 1개 대대급 이상 되고요.
뭐 병력은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전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인 항공기 89대 격추, 미사일 86대 요격. 미사일을 86대나 요격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내습해 들어왔을까요? 그거 좀 이따가 알려드립니다. 엄청난 방공 전투를 한 날이 되겠다라는 거고, 전투는 207건이 있었는데 저기 쿠라코베 전선으로 들어오는데 그 쿠라코베 전선이 안정되고 있다. 아마 쿠라코베에서 우크라이나가 밀리던 것을 이제 스탑하고 여기에서 뭔가 반격을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병력 손실을 많이 강요할 수 있었다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8일 대공습한 러시아의 미사일 대공습에 90%를 요격했답니다. 전력시설 12개소가 피격당했는데 이 방공 전투를 보면요, 정말 엄청납니다.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로 쏜 거, 요거 3발, 이거는 요격 실패했어요. 속도가 막 2.5에서 3 정도 빠르다 보니까 아마 실패를 한 것 같고, 순항미사일 KH-101 그리고 칼리브르 등 해서 총 85발이 왔는데 이 중에서 76발을 요격했답니다. 어마어마한 비율로 요격을 한 거죠. 그리고 KH-59, KH-69 등 공중발사 미사일 3발, 이것도 3발 전부 다 요격했고, 샤히드 드론, 자폭 드론이죠. 97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62대, 62대는 유턴을 시켰어요. 스푸핑 해가지고 제가 스푸핑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턴을 시켜버렸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자폭시키는, 스스로 이제 오폭시키는 그런 유턴을 시켜버렸고, 그리고 이제 유턴 안 한 그대로 들어오는 35대는 요격했다. 그래서 드론은 한 발도 맞지 않았다. 방공전투 정말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그래서 맞은 거 보면 S-300 3발 그리고 순항미사일 중에서 9발 해서 총 12발 맞았는데 그 12발이 다 전력시설에 가서 맞았다라는 겁니다. 이 추운 겨울에 더욱더 힘든 겨울이 되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어마어마한 비율로 방공전투에 성공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대부분이 키우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키우에 원래 한 3개 포대의 패트리어트가 있었는데 추가로 한 3개 포대를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압도적인 요격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쿠라코베 방면에서 추가 진격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돌출부가 위협적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돌출부 있습니다. 정말 좁은 지역인데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에서 지금 반격을 하고 있고, 달리네 지역에서 반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계속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러시아군이 계속 공격해서 이 돌출부를 때리고 있고, 여기 쿠라코베가 있는데 쿠라코베를 양쪽에서 에워싸기 위해서 아래 위에서 다 지금 북쪽 남쪽에서 공세를 펴고 있다라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선이 안정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의 니즈니클린 방면에서 공세를 강화했고 진격을 주장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한참 밀렸었죠. 그러다가 다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전 매체는 젤렌스키가 정권을 유지하려 국토를 해외에다 매각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선전 기사를 냈는데, 이게 또 의외로 먹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여기 있습니다. 서쪽은 미국에게 팔고 뭐 40%를, 그리고 뭐 이쪽은 뭐 미국, 프랑스, 독일 등등 해서 팔고 뭐 이렇게 제법 구체적으로 막 기사를 적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국토를 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에 또 보면 젤렌스키가 전쟁 전에 한 10억 달러 재산이 있었는데 이 전쟁 동안 마구마구 재산을 끌고 모아서 지금 한 30억 달러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래서 뭐 먹히든지 말든지 일단 한번 흔들어 보자 라는 거가 되겠죠. 예전에 뭐 인신공양 했다 뭐 했다 뭐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먹혔지 않습니까? 여기도 냉정하게 보면 말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체 시민이 다 냉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또 얼마나 부한해동할지 안타깝네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트럼프가 종전 못하게 확전 시도 중이다 라고 하는데, 푸틴이 지금 계속 여기저기 이제 공격하는 것을 종전하지 못하게 확전하는 시도하는 거다 라고 비난을 했고, 젤렌스키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60%가 국방안보, 국방비에 지출을 하는데 이 60%가 국가 예산 전체의 60%가 국방비예요. 전쟁하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한 75조 원 정도, 우리보다는 예산이 훨씬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품질 논란이 일었던 박격포탄 생산업체의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드론 그리고 박격포 이런 걸로 전선에서 러시아군에게 폭격을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24년 한 해 동안만 박격포탄을 한 200만 발, 그중에서 120mm 박격포탄을 한 200만 발 공급받았는데 그중에 5만 4천 발이 불량이더라. 그걸 불량품을 조사를 해보니까 나머지 한 3만 발 정도는 수리하면 또 쓸 수는 있겠는데 2만 4천여 발은 도저히 안 되더라 해서 반품했답니다. 그리고는 이 업체 도대체 뭐냐 해서 대대적인 비리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전쟁 중에 이런 짓 하면 됩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 배만 부르면 된다 라는 족속들은 동서고금망론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좀 있으면 좋겠고. 노르웨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우크라이나 지원금 31억 유로를 승인했다라고 하고요. 우크라이나는 나토와의 협의에 12월 3일로 확장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 보도가 된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에는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안 했겠죠. 정말 놀랍습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방한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놀라운 제안을 했다가 박대를 당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특사가 오기 직전 보란듯이 지원 가능 무기를 폭파하는 행사까지 진행해 우크라이나는 물론 서방 세계 전문가들의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로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11월 27일 우리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 대규모 무기 구매 의사를 전했다가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복수의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현지 시각 11월 29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7일 우메로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귀국길에 올랐을 때까지 별도의 입장이나 관련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는데요. 우메로프 장관의 귀국 직후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이 무기 지원 의사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우리 측에 무기 지원 대신 무기 판매를 요청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이 최우선 순위로 요청한 무기들은 천궁 지대공 미사일, 국지방공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등 주로 방공 장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외에도 현대 로템, 한화그룹, LIG 넥스원 등 주요 방산업체에도 개별적으로 접촉해 무기 구매 의사를 밝혔는데요. 현대 로템에서는 K2 전차 등 기갑 차량, 한화에서는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 LIG 넥스원에서는 현궁 대전차 미사일과 신궁 지대공 미사일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이러한 요청에 대외무역법상 전쟁 지역에 무기 수출은 불가능하다라며 거부 의사를 전하는 한편 각 업체에도 우크라이나와의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크라이나 측이 특사단 방문 일정을 통보한 직후인 지난 11월 21일 국방부 주관으로 러시아제 기갑 장비 파괴 시연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연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자폭 드론의 성능 검증 시연이었는데요. 국방부는 이 성능 검증용 표적으로 T-82U 전차와 BMP-3 보병 전투장갑차를 제공했습니다. 이 기갑 차량들은 우크라이나가 오래전부터 공여를 요청했던 우리군 퇴역물자들이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공여가 불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 요청을 거부하고 특사 도착 며칠 전 공개적으로 이 장비들을 폭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 사건은 한국이 신뢰할 만한 군사장비 제공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한국산 장비를 구매한 나라들은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 법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추가 대응은 물론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과의 마찰로 이어져 한미 간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요청 거부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 어떤 국제적 역할도 하지 않으려 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자처하는 정부,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이게 글로벌 중추국가입니까?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 정부가 그 트럼프 정부의 스탠스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무기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좀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판단의 차이니까, 사고의 차이니까 저와 다른 생각할 수 있죠. 그건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우메로프 국방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우리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각 방산업체 개별 접촉하려 했는데 니들도 접촉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 특사가 오기 전에 불가리아 디펜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K2 전차를 노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다 그 보도를 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하고는 그냥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한국이 무기를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럼 돈 주고 사자. 왜냐? 지금 EU나 미국에서 현금 지원하는 게 많아요. 그 현금 지원하는 걸로 사자. 한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은 규모를 납품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사자 라고 되었겠죠. 그런데 한국은 안 팔겠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 안 파는 명분은 뭐냐? 전쟁 중인 국가에게는 우리는 현행법상 무기를 팔 수 없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에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BMP-3 장갑차 그리고 T-82 전차 T-82 전차 2대죠. BMP-3 장갑차도 2번 있는 걸 봐서 또 1번이 더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가 터지고 있죠. 전차가 포사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내 업체가 개발한 자폭 드론이 얼마나 잘 터지는지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시연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T-82 전차 그리고 BMP-3 보병 전투장갑차를 제공한 겁니다. 우리 군이 재직 채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개발했는데 한번 이거 얼마나 잘 터지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니까 오케이 자 해 하고는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특사 보낸다고 한 게 지금 한 달 됐죠. 그리고 특사가 오는 바로 6일 전에 이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도 못 보셨죠? 부끄러우니까 안 했겠죠. 그런데 그건 뭐냐? 니들 줄 거 없어. 주기 싫어. 우린 차라리 이렇게 부숴버린다니까. 이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작년 3월에 스위스가 레이피어 방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 이제 자기네들 퇴역하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주자라고 하는 이 요청이 쇄도하니까 우리는 절대 우크라이나 주지 않는다 하고는 보란듯이 방송을 하면서 그 레이피어 방공 시스템 60여 세트를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전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여러분들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스위스에 대해서 야 스위스 이자들 이런 국가인지 이런 사람들인지 몰랐다.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분노를 표했었는데 제가 우크라이나인도 아니고 그냥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스위스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분노를 했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라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한 이 사진을 우크라이나 언론이 딱 그대로 내면서 한국이 T-82와 BMP-3를 폭파시켰다 라고 하면서 그 기사 내용에 보면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두 번째 문단 여기 보면 스위슬랜드 그러니까 스위스가 그 레이피어 미사일을 파괴하고 지난 1년 동안 어떤 꼴을 당했는지 한국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유럽에서 왕따가 되어서 결국은 법 개정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포탄도 판매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무기 판매 국가라는 게 증명됐다. 자, 폴란드 같은 경우에 한국제 무기 많이 샀는데 한국은 현행법상 전쟁 중인 국가에게는 무기를 팔지 않는단다. 자, 그러면 폴란드가 K2 전차 많이 사고 K9 자주포 많이 사고 했는데 이거 후속 군수지원 어떻게 할 거냐? 한국으로부터 무기 도입한 나라들 후속 군수지원 못 받는다 이제 전쟁 나면. 전쟁 나서 부품 계속 공급 들어오고 포신 교체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엔진도 교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게는 안 팔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무기 사면 안 돼.
이 엄청나게 분노한 거죠. 뭐 글로벌 중추국가 인척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아닌 행동을 하는 거, 그거는 뭐 판단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요? 정말 나 너 주기는 싫은데, 이 과자 너 주기는 싫은데 내가 먹을 거야, 이게 아니고 너 주기 싫어 그러고 땅바닥에 버려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거 좀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왜 이럴까요? 정말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